자,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의 인트레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지난 시간 강의에 이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상대방의 인트레스트, 상대방이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을 두죠. 나의 인트레스트가 아니고 상대방의 인트레스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에 대해서 마케팅 책에 자주 나오는 사례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샵을 열고 싶은데 산 중턱에서 이제 샵을 열기로 했습니다. 왜냐? 이 산 꼭대기에는 광산이 있어서 매일 많은 젊은이들이 아침 일찍 광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그 탄광 일을 하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중턱에 어떤 샵을 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내려오는데 깨끗하게 다 닦여지지 않은 이런 얼굴 상태로 많이 내려오는 걸 봤어요. 얼굴에 수검댕이 좀 묻혀서 내려오는 걸 많이 보고 저 얼굴 좀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물수건 장사를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물수건 장사를 하기로 하는 걸 전제로 한번 얘기를 끌어가 보죠. 자, 어느 날 이제 물수건을 팔려고 들고 나왔는데 저기서 두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젊은이가 A와 B 두 사람이 내려오는데 A는 얼굴이 좀 깨끗해요. B는 얼굴에 수검냉이 많이 묻어 있어요.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 수건을 들이밀면서 이 수건을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 그 마케팅 책에서는 물어봅니다. 얼굴이 깨끗한 A에게 수건을 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팔릴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더러운 B에게 사라고 하는 것이 판매될 확률이 높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한테 팔아야 더 잘 팔리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얼굴이 깨끗한 사람보다 얼굴이 더러운 쪽에 팔아야 맞겠죠. 즉 A보다는 B에게 팔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케팅 책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자, 상대적으로 깨끗한 A에게 이 물수건을 주고 얼굴이 이렇게 더러워서 내려가면 동네 아가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닦고 가시죠. 그러면 A는 거울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B를 봐요. 더럽지 않습니까? 내 얼굴도 그렇게 더럽겠구나. 살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B한테 만약에 사라고 하면 옆에 A를 쳐다보는 거죠. 깨끗한데? 나도 별 문제 없겠네? 즉 A와 B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서 내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느끼고 물수건을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 즉 이 사례에서 이 마케팅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파는 사람, 물수건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B가 더러우니까 B한테 팔아야 되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 사람을 보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B가 아닌 A에게 팔아라.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역시 우리 협상론에서도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욕구, 인트레스트를 더 우리가 중요하게, 포지션보다 욕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상론 책의 18번처럼 자주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자, 자매가 있는데 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귤 하나를 서로 다 먹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언니도 딱 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언니도 귤 달라, 동생도 귤 달라 싸우고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중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귤을 딱 절반으로 쪼개서 야 절반씩 먹어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이 자매는 둘 다 귤 한 개를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협상가들은 그 상황에서도 이 두 딸들이 왜 귤을 한 개를 다 달라고 하는지를 파악해보라 라고 충고합니다. 아니 귤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 있어? 뻔하지. 그 귤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 과육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걸 뭘 물어봐. 하지만 협상가들은 속단에 빠지지 말고
일단 한번 상대방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 이거 왜 이거 먹으려고 하니? 왜 이거 하나를 다 가져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언니는 당연히 귤을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과육을 먹고 싶은데 이 절반만 먹어가지고는 양이 안 차는 겁니다. 동생은 엉뚱한 답을 해요. 최근에 탐구 시간에 귤 껍질을 끓여서 말리면 상당히 많은 비타민C가 나온다 라는 걸 배운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정말 이 귤 껍질을 그렇게 가공을 하면은 비타민C가 나오는지를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이 절반만 가지고는 제대로 실험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라? 그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언니는 귤 과육을 원했던 것이고 동생은 귤 껍질을 원했던 거예요. 이렇듯 두 사람의 욕구, 인트레스트를 알고 나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자, 귤을 까서 알맹이는 언니를 주고 껍질은 동생을 주면은 둘 다 해피해. 둘 다 해피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즉, 협상론 책에서 다 이 사례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딸들의 욕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과육을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막상 물어봤더니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why라는 질문.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할까? 왜 이런 포지션을 가질까? 과연 이 사람의 인트레스트는 정말 뭘까는 우리가 why,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만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항상 협상 상황에서 why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why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면 눈에 쉽게 보이지 않던 다양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좀 드릴게요. 제 사례인데요. 전 고향이 경남 밀양입니다. 밀양이고 제 아버님은 이제 평생 철도원으로 봉직하셨고 철도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아주 몸이 안 좋으셨어요. 키가 한 175 정도 되셨는데 몸무게가 한 50kg?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아버님이 온몸이 다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렇게 출근도 잘 못하시고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약 따르시고 이런 장면들이 제 어릴 때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워낙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우성아 아침에 좀 새벽에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동네에 좀 산책을 좀 해라. 그러면 저는 어린 나이에 좀 되게 귀찮았지만 그래도 뭐 어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6시쯤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밀양에는 남천강이라는 강이 있고 또 큰 뚝도 있고 경관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뚝을 이렇게 지나서 강을 건너서 밀양교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오는 그 코스로 한 30분쯤 걷는 코스로 이제 아침마다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운동을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그날도 다른 날처럼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이제 뚝길을 지나서 남천강을 가로지르는 그 밀양교 다리를 이렇게 건너고 있었는데 시간은 한 아침 7시쯤 됐었고 해는 막 뜨고 있었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또 직장인들은 출근하고 있는 그런 활기찬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랑 이렇게 밀양교를 건너오고 있는데 한 다리 중간쯤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떤 젊은 남자가 머리가 거의 뭐 이렇게 풀어헤쳐져 가지고 산발이 된 상태에서 막 술 냄새를 푹 풍기면서 저렇게 이제 그 먼 산을 보고 뭐랄까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술이 취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리 난간을 붙잡고. 이제 저랑 아버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약간 좀 피했죠. 왜냐하면 좀 불량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정말 저 술 먹고 술 취해서 저런 모습 참 보기 안 좋다. 나 나중에 술 안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나가고 있던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참 젊은이가 참 힘든 일이 있나 보군. 이러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게 우리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참 힘든 일이 있나 보군.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걸 보고 아버지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뭐 물어보긴 좀 그렇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그 상황이 조금 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나름대로는 참 청운의 꿈을 품고 저기 대학을 마치고 그러셨는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말단 공무원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하루하루 삶이 팍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희망찬 삶을 살기보다는 매일매일 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매일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뭔가 술이 취해서 이 남들은 희망차게 출근을 할 때 술이 취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그 젊은이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친구도 나처럼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경험이 없던 제 입장에서는 난 앞으로 크면 술 안 먹어야지. 정말 보기 싫어.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즉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나는 술 안 먹어야지라고 하는 사람과 뭔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었나 보군 이라고 바라보는 관점. 물론 우리 아버님 관점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옳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라도 사람의 마음을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일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습니다. 알기 쉽게 그 영화 촬영 현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영화 촬영 현장은 뭐 연예가 중계 같은 프로에서 보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제가 주연 배우입니다. 장동건 같은 주연 배우입니다. 자, 주연 배우는 잘 나가니까 바빠요. 오늘 빨리 오전에 영화 촬영 끝내놓고 또 오후 4시에는 CF 촬영하러 가야 되고 저녁에는 또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영화 촬영하고 가야 되는데 와서 봤더니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같이 연기하는 상대방 조연은 계속 NG 내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자기는 바쁜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짜증이 나니까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빨리 진행을 못하는 거야.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불만스러운 거예요. 주인공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감독의 관점은 어떨까요? 감독은 저 장동건 주인공이 오늘 분명히 바쁘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NG가 나고 정말 미안하네. 저 친구 지금 보니까 인상이 되게 안 좋은데 내가 가서 좀 사정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 그 조연 저 친구가 연기를 곧잘 하는데 오늘 그래도 천하의 장동건 앞이라서 무지하게 쪼는구나. 저 친구 좀 쫄지 말게 내가 가서 다시 한번 또 격려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조명팀 오늘 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그 조명팀들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좀 수건 빨리 교체해주고 저 친구들 좀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내가 조치를 해야 되겠어. 스턴트팀 오늘 위험한 스턴트가 많은데 좀 너무 대기 시간이 많아지니까 저 친구들이 좀 긴장을 늦출 수 있으니까 가서 다시 긴장하라고 얘기하고 격려해야지. 그리고 이 영화에 지금 투자한 투자사 이사님이 저기 와 계신 거예요. 이사님은 또 마음이 급한 것이 빨리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계속 촬영 스케줄이 지금 딜레이 되니까 이게 제대로 촬영이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오신 겁니다. 내가 가서 이사님께 좀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즉 감독은 아까 주인공은 철저하게 주인공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파악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냈지만 감독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입장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배려하고 살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3인칭 감독 시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인칭 시점. 변호사인 저한테 와서 어떤 사건을 맡깁니다. 제가 동업을 했는데요. 저 친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서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친구를 한판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면서 저한테 소송을 맡기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 설명을 쭉 들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전략을 짜다가 얘기를 듣다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이라도 이 양반한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이라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나는 몰라요. 그건 난 전혀 모르고 내가 알 바도 아니고 이렇게 해주세요. 즉
이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양쪽에 다 이유가 있는데 이 양반은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만 모든 걸 파악하는 거죠. 철저하게 1인칭 관점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업하시려는 분들이 동업 약정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서를 좀 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계약서 잘 쓰는 것보다 먼저 지금 동업하시려는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좋을 때야 서로 뭐 온갖 것 얘기 다 하죠. 하지만 나빠졌을 때,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만 매몰되어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 입장도 고려해 줄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 파악이 중요하지 동업계약서 한 줄, 두 줄에 더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을 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만 매몰되어 가지고는 협상이든 설득이든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내 입장은 이렇지만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 것인가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정도의 통찰력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어느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자, 대단히 불친절한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불친절하게 이를 데가 없다.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혹시라도 그 사람은 무언가로부터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지만은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얄미울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매사에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행태가 정말 눈에 거슬린다.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 텐데 왜 저럴까 하는 느낌이 든다. 이 경우 혹시라도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거나 겁을 집어먹은 상태에서 도저히 관대할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아주 자부심이 강한 상대가 있다.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말하면 너무도 강하게 거부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비타협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상대하기 힘들다. 이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 사람은 당신의 주목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 당신으로부터 오롯이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불친절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부심이 강한 사람도 그 사람의 이면에는 또 다른 그 사람만의 아픔과 욕구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문구를 제가 어느 책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외면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파악하고 헤아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바로 인트레스트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